우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노인네들 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딸은 서울로 시집가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아들 창수는 45까지 장가를 못 가서 속을 썩였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이 나이에 누가 시집을 와? 그래도 혼자 늙으면 어떡하니? 엄마 죽고 나면 넌 혼자잖아. 그렇게 걱정하던 차에 3년 전 창수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투이를 만나왔다. 28살 우리 아들보다 17살이나 어린 아가씨였다. 처음엔 나도 걱정이 많았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투이는 기특한 아이였다. 한국말을 배우겠다며 매일 밤 혼자 공부했고 농사일도 거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들에 나가 일손을 거들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인 나를 위해 발 마사지까지 해줬다. 어머니 괜찮아요. 베트남에서도 농사일 많이 했어요. 서툰 한국말로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가 너무도 기특하고 예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3년이 지나도록 며느리가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않는 거였다. 투이야, 올 설엔 베트남 가서 부모님 뵈어야 하는 거 아니니? 3년이나 됐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돈 보내드렸어요. 안 가도 돼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정말 괜찮아요. 돈이 더 필요하세요. 명절 때마다, 추석 때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심지어 투이 아버지가 환갑을 맞았을 때도 투이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딸 아버지 환갑인데 가봐야지. 그게 도리지.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돈 더 보내드릴게요. 그때 나는 투이의 눈빛을 똑똑히 봤다. 뭔가 불안한 빛이 스쳤다. 애써 웃으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뭘 그렇게 숨기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수에게 물어봐도 원래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대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어미의 직감은 틀린 법이 없었다. 분명 뭔가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직접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알아봤다. 읍내 여행사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투이 고향까지 가는 경로를 알아봐 주셨다. 사장님, 이거 맞습니까? 마닐라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또 하노이에서 국내선 타고 거기서 또 버스로 몇 시간이요? 예, 어머님. 투이 씨 고향이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이라 접근이 쉽지 않아요. 꼬박 하루는 걸립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구나. 나는 비행기표 2장을 끊어들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투이야, 우리 같이 가자. 부모님 뵈러. 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 안 돼요. 거기는 정말 시골이라 불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괜찮아. 난 다 괜찮아. 68년 살면서 웬만한 건 다 겪어봤다. 걱정 마라. 하지만 어머니, 며느리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25년 동안 우리 며느리 잘 키워주신 분들인데 인사는 해야지. 투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베트남으로 향했다. 인천공항에서 하노이까지, 다시 하노이에서 작은 비행기로 라오까이까지
거기서 또 버스로 3시간.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투이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말수가 없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다, 아가야. 다 괜찮아. 버스가 산길을 올라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투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어머니. 응, 그래. 얼마나 걸어야 하는데? 30분이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투이는 짐을 들고 앞장섰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적했다. 아니, 가난해 보였다. 판잣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자란 곳이구나. 조금 더 걸어가자 강물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강 위에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저게 뭐니?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건 강 위에 나무 기둥으로 떠받친 판자 몇 장뿐이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고 벽은 비닐과 천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강물이 불면 어떡하지? 엄마, 엄마. 한 남자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투이의 아버지였다. 말은 안 통했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는, 부끄럽다는, 그러면서도 딸을 보고 반갑다는 표정이었다. 투이가 베트남어로 뭐라 설명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나오셨다. 투이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 아마 50살쯤 되었을까. 그분도 맨발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기워 입은 것이었다. 나는 그 좁은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 칸짜리 공간.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고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곳엔 작은 가스버너 하나뿐이었다. 3년 동안 우리 며느리가 이걸 숨기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다. 투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왜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는지, 왜 친정에 가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투이의 동생들도 나왔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동생,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동생. 둘 다 학교 교복이 낡아서 여기저기 기워져 있었다. 나는 투이에게 말했다. 투이야, 내 아버지 전화번호 좀 알려줘. 왜요,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 밖으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 있는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창수야. 지금 당장 2천만 원 보내줘. 한시가 급해. 엄마, 2천만 원이요? 갑자기 왜요? 됐고, 묻지 말고 보내. 엄마가 평생 아들한테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제발 보내줘. 목소리가 떨렸다. 창수도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알았어요, 엄마. 당장 보낼게요. 이틀 후 돈이 송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투이의 아버지와 함께 읍내로 나갔다. 통역은 투이가 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본 끝에 강가가 아닌 마을 중심부에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다. 방이 2개 있고 부엌도 제대로 된 집이었다. 창문도 있고 지붕도 튼튼했다. 어머니, 너무 비싸요. 안 돼요. 괜찮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남은 돈으로는 작은 구멍 가게를 열 수 있는 물건들을 샀다. 쌀, 라면, 과자, 음료수, 생필품들.
투이 어머니가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말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투이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투이가 통역해주는 아버지의 말에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녁에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투이 어머니가 손수 만든 베트남 쌀국수였다. 맛은 낯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투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가족이 부동산 계약하는 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를 꽉 껴안았다. 괜찮다, 아가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투이가 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제 친정 얘기를 숨겼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시집 올 때도 거짓말했어요. 집이 있다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투이야. 국제결혼중개소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동생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했어요. 투이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다. 괜찮다, 아가야. 숨기지 않아도 된다. 넌 이미 내 딸이다. 내 소중한 딸이야. 어머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3년 동안 눈치채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날 밤 투이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다. 한국에 와서 매달 30만 원씩 친정에 보냈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 몰래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다는 것. 옷 한 벌 사지 않고 화장품 하나 사지 않고 모든 돈을 고향에 보냈다는 것. 동생들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저처럼 배우지 못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만 고생해. 어머니가 있잖아. 투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투이가 새벽만 되면 사라지는 거였다. 처음엔 그냥 새벽 산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됐다. 새벽 5시면 집을 나가 저녁 6시가 넘어야 돌아왔다. 투이야, 어디 가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운동하러 다녀와요. 하루 종일 운동을? 네.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며느리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옷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나는 창수에게도 물어봤지만 창수도 모른다고 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몸을 혹사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6개월째 되던 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따라가기로. 새벽 5시 투이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뒤를 따랐다. 어둠 속에서 투이의 뒷모습이 빠르게 움직였다. 읍내를 지나 외곽 산업단지로 들어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 큰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투이는 그중 하나의 뒷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문 옆에 간판이 붙어 있었다. 대한식품 가공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냉기가 확 밀려왔다. 냉동 창고였다. 그 안에서 하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다. 오리였다. 수천 마리의 오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 며느리 투이가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두꺼운 장갑을 낀 채 눈코 뜰 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칼을 잡은 손이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리가 투이의 손을 거쳐 순식간에 손질됐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는 빠른 속도였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땀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추운 냉동 창고 안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6개월 동안 이 일을 했단 말인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투이의 손놀림이 느려지는 게 보였다. 칼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투이 씨,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던 다른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투이의 몸이 휘청거렸다. 야, 투이 씨. 누군가 소리치기도 전에 투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며느리. 나는 소리치며 달려갔다. 쓰러진 투이를 안아 일으켰다. 투이야, 정신 차려. 투이야.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투이의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펴봤다. 작은 상장이었다. 제1회 전국 오리 손질 대회 1위라고 적혀 있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투이를 들것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극심한 과로입니다. 한 달간 하루 13시간 이상 중노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탈수도 심합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나는 며느리 침대 옆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았다.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왜 이렇게까지 한 거니? 몇 시간 후 투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그랬어? 왜 몰래 그런 힘든 일을 한 거야? 투이가 손을 들어 상장을 가리켰다. 저 1등 했어요,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전국 오리 손질 대회요.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투이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1등하면 대형 식품 회사에서 정직원 해준대요.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미친 거니? 돈이 뭐가 중요해. 내 몸이 더 소중하지.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2천만 원 꼭 갚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에 멍해졌다. 뭐라고? 어머니, 저희 가족집도 사주시고 가게도 차려주셨잖아요. 2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어요? 투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6개월 동안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았어요. 900만 원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알게 됐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투이야. 1등하면 100만 원, 그리고 정직원 되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갚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를 꽉 껴안았다. 이 바보야. 그게 무슨 빚이니?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3년 동안 우리 창수 잘 돌봐주고 나 잘 모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투이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내 몸이 2천만 원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해. 넌 이미 우리 딸이야. 우리 소중한 딸이라고. 어머니,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내 몸은 하나뿐이야. 다시는 이러지 마. 알았지? 그 순간 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응, 엄마, 미안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3년 만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투이야,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없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우리 예쁜 딸. 투이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서 간호를 했다. 죽을 쓰어 먹이고 손발을 주무르고 밤새 곁을 지켰다. 창수도 매일 병원에 왔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보니 기특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괜찮아요, 오빠. 제가 숨긴 거예요. 퇴원하는 날, 식품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투이 씨, 대회 1등 하셨죠?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먼저니까 충분히 회복하시고 결정하세요. 투이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사양할게요. 네. 왜요? 조건은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농사일 돕고 엄마 모시고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투이가 나를 보며 웃었다. 엄마, 저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래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투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아침마다 나와 함께 논에 나가 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이젠 무리하지 않았다. 적당히 일하고 쉴 땐 제대로 쉬었다. 점심시간이면 논두렁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엄마, 베트남 우리 집 가게 잘 되고 있대요. 아빠가 전화로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래, 잘 됐다. 내 부모님 고생 좀 덜으셨으면 좋겠다. 동생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남동생은 고등학교 들어갔고 여동생은 중학교 올라갔어요. 기특하네. 나중에 한국에도 놀러 오라고 해. 네, 엄마. 어느 날 저녁 투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우리 마을에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들도 많고 그분들께 한국어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처럼 처음에 말 안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다.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요? 공부하려면 읍내 학원 다녀야 하는데. 당연하지.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투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 추수감사제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투이는 베트남 음식을 준비했다. 쌀국수, 월남쌈, 분짜.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다. 아이고,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 투이가 만든 베트남 음식이래요. 그래, 우리 투이 손맛 하나는 끝내주네.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다. 투이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풍성해졌어요. 고맙습니다. 투이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투이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베트남도 고향이지만 여기도 제 집이에요. 그래, 여긴 내 집이야. 언제까지나? 첫눈이 내린 날, 투이는 처음 보는 눈에 신기해했다. 베트남엔 눈이 오지 않으니까. 엄마, 눈이에요. 정말 눈이 와요.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창수도 퇴근하고 와서 함께 놀았다. 68살 할머니, 45살 아들, 28살 며느리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깔깔 웃었다. 엄마, 추워요? 아니야. 하나도 안 추워. 마음이 따뜻한데 뭐. 그날 밤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투이가 군고구마를 구워왔다. 엄마, 드세요. 달고 맛있어요. 셋이 둘러앉아 고구마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창수가 말했다. 엄마, 내년 봄에 논 한마지기 더 사려고 해요. 그래, 일이 많이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투이도 도와주고 제가 이제 농사일 재미 붙였어요. 투이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 저도 한국 농사 많이 배웠어요. 이제 벼농사 못하는 거 없어요. 셋이 함께 웃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투이는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땄다. 지금은 읍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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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발음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투이의 수업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뿌듯했다. 5년 전 서툰 한국말로 시집왔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니. 베트남 친정 부모님도 작년에 한국에 다녀가셨다. 한 달간 우리 집에서 지내며 손주도 보고 한국 구경도 하고 가셨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투이 잘 키워주셔서. 투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통역은 손녀딸이 했다. 겨우 5살인데도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다 아는 영리한 아이다.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고맙대요. 엄마 잘 키워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엄마를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오늘도 나는 논두렁에 앉아 쉬고 있다. 며느리 투이가 물병을 들고 다가온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맙다, 우리 딸. 창수가 트랙터를 몰고 지나간다. 손주딸 민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깔깔 웃는다. 할머니, 할머니, 저 봐요. 그래, 우리 민지 잘했어. 석양이 논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친다. 투이가 내 옆에 앉는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이제 물집도 없고 굳은 살도 많이 사라진 손. 5년 전 2천만 원을 갚겠다며 오리 손질장에서 쓰러졌던 그 아이.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우리 딸이 됐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다. 내 식구가 함께 모여 앉아 저녁을 먹을 것이다. 투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베트남 볶음 요리가 식탁에 오를 것이다. 손주딸 민지가 장난을 칠 것이고 창수는 아버지가 되어 아이를 타이를 것이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이다. 2천만 원을 갚겠다며 온몸을 불살랐던 우리 며느리.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것이 내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전부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